손금불산입 개념. 손금불산입이 뭐냐 이거죠. 예. 자,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그러니까 어떤 거래로 인해 기업의 순자산이, 즉 자본이, 다른 말로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죠. 그 순자산 감소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손금불산입이라고 하죠. 첫 번째, 법인세법이 이러이러한 거래의 경우 순자산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손금불산으로 본다. 그런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요. 그러면 주주들이 모여서 이제 회사의 어떤 회계 처리를 이제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요. 그럼 어떤 회사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이 모여서 승인을 하느냐? 대표적인 예가 그 이제 이익이 발생한 거에 대한 배당, 그렇죠? 또는 상여금. 그러니까 특정 직원의 경우 회사의 경영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면 그런 직원에게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잘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니 이익잉여금은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데만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잘라서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연히 있고요. 특이한 경우지만 아주 회사의 그 경영 성과, 결국 뭐 이익을 내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미친, 결국 그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걸 전제한다면 그 이 주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준 그런 그 공로를 세운 그런 직원에게 주주들이 그래 내 이익잉여금을 잘라서 이제 성과급을 보너스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배당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손금불산임 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손금불산임 항목,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입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입금이 아니다. 입금 불산임 항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반대의 경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란 건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데 그 자본을 조달받으면서 이 주식을 발행 주거든요. 근데 그 주식에는 그 주식 표면에 액면금이라고 해서 그 뭐 한 주당 보통 5천 원짜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만약에 주주에게 10,000원을 조달받으면서 액면금액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해서 한 주 줍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자본금의 증가 5천 원 그리고 그 5천 원 이 자본금 액면 금액보다 더 들어온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이거 회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금도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아요. 3천 원. 근데 액면 금액 5천 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달받은 돈이 액면 금액보다 모자라죠. 얼마만큼? 2천 원만큼. 그러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본금의 증가 5천 원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예. 그 모자라는 금액 2천 원을 이 주식 할인만 차금이라는 걸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 할인만 차금은요.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은 논리로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순자산이 감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한 경우죠. 이건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순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주식 발행 차금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걸 꼭 넣으셔야 돼. 그게 뭡니까? 자본거래, 즉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항목은 입금도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즉 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에서도 주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순자산의 증가는 입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아요. 아니,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인세도 똑같아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증가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입금이나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세금과 공과금, 그렇죠? 중에 세법에서 정한 것은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손금불산이 보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예가 기억나시죠? 법인세 비용. 부득이하게 송금불사님 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법인세 비용은 기업 회계에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부득이하게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법인세를 과운합해서 돌려받을 경우 너무 많이 낸 거죠, 전기에. 그렇죠? 네, 그 환급된 법인세를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만약에 수익을 잡았으면 입금 불산입합니다. 만약에 회사가 이 법인세를 돌려받는 경우 수익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본을 처리했어요. 그러면 입금 불산입 할게 없는 거죠. 그냥 세무조정 없는 것이죠. 네. 자, 왜 법인세 비용을 송금물산입하느냐? 뭐 순환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송금물산입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설명드리고 따로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왜 이 부가가치세 그 선급금이나 대급금이 입금물산입이고 송금물산입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법에 규정된 어떤 의무를 이행하라라고 세법이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지. 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그 페널티를 물게 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가산세예요. 자, 이런 가산세에 대해서는 분명히 뭡니까? 기업이 세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법인세법이 페널티, 즉 가산세를 내라 요구합니다. 그럼 회사는 가산세를 납부하겠죠. 그러면 순자산이 감소하겠죠. 이거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유는요. 그렇죠. 그 가산세 낸 거에 의해서 송금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송금 인정을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각사반에서 금액, 즉 입금에서 송금 뺀 건데 이 손금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송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각사반에서 금액이 감소하죠. 각사반에서 금액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법인세가 준다는 얘기예요. 즉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내라고 요구했는데 그 가산세를 송금 인정해서 버리면 각사반에서 금액이 줄어서 결국 법인세를 줄여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겠다는 얘기예요. 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효과를 반감시키지 않기 위해 그렇죠.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손금을 인정하면 각사반대수 금액이 줄어 법인세가 감소되는 그런 이익을 보잖아요, 회사가. 그럼 뭡니까? 어떤 그 페널티의 그 제재 효과에 그 훼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을 내거나 과료나 과태료를 내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가산금이나 뭐 강제징수비 같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벌금 등으로 보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나 지방 정부가 이제 기업에게 요구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벌금을 기업이 내는 경우 순자산이 감소하는데 순자산이 감소했다고 그걸 송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그 벌금 등을 부과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송금으로 인정해줘 버리면 각사반에서 금액의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주는 그런 혜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벌금 그 부과시킨 어떤 취지가 훼손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벌금 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법은 송금물산입으로 보는데 자 벌금 비슷한데 세법이 벌금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송금을 인정하는 거죠. 자, 이 둘을 구분하셔가지고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 특이한 것들 좀 외우셔야 돼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요거 2번은 외우셔야 돼. 업무 관련 교통사고 벌가금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거죠. 이사회가 열려서 이제 그 기업의 임원인 이사가 급히 출근을 하다가 뭐 신호위반으로 그렇죠?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내겠죠. 이거 회사가 대납합니다. 내줍니다. 그리고 회사가 내주면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업무 관련해 가지고 이사가 급히 오다가 사고를 낸 거니까 회사가 업무 관련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혹하시면 안 돼. 업무 관련해서
벌금 낸 거네. 그러면 비용 인정해 주는 거 아닌가? 즉 송금 인정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저기 업무 관련해다가 저기 뭐야 속도좀 냈다고 해서 속도좀 내다가 사고 내면은 그거 저기 송금 인정해 줘 버리면 그 법인세가 줄어드는 그런 혜택이 발생하니까 그거에 대해선 어떤 이런 교통사고 벌과금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송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다음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에 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여러분 송금 불산입니다라고 하시는 거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네. 자, 그러면 벌금 등으로 보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즉 손금을 인정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 지체상금이란 거예요. 지체상금.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야말로 지체라는 게 뭐예요? 그 늦은 데에 대한 어떤 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계약상에 그러니까 개인과 정부가 아닌 지방 정부가 아닌 어떤 개인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해주게 되는데 어떤 의무 불이행으로 그렇죠? 네. 이 지체 보상금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성공을 본다는 얘기죠. 자, 연체이자는 성공을 본다는 거죠. 연체이자가 뭡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네, 그러면 이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지불을 지연시킨 거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은 어 그 지불을 받았으면 뭐예요? 그걸 은행에 넣어서 그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느껴지는 바람에 그 이자 수익 발생할 기회가 상실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연체 이자를 지불하는 거죠. 근데 이 연체 이자를 지불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연체를 낸다는 얘기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어서 그 지불을 이연시킨 거에 대해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까지 그걸 성공을 보지 않으면 그건 너무한다 이거지.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연체금. 여러분 조심하실 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은 송금으로 보지 않는데 연체금은 손금으로 본다는 얘기죠. 요거 대비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 뭡니까? 연체가산금. 그렇죠? 여러분 연체금과 연체가산금은 다른 겁니다. 그거 여러분 좀 파악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연체이자 등을 송금으로 보는 이유 뭡니까? 자금 부족으로 인한 연체에 대하여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거죠. 너무 불쌍하잖아. 돈 없어 연체한 건데. 그렇죠? 자, 자산의 평가 손실, 자산의 평가 이익을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 자산의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 취지로 뭡니까? 손금 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실현될 때 그때 뭐 입금이나 선고를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에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안 하는 하지만 주식이 많은, 그러니까 직원들이 쩌쩔 매겠죠. 그럼 이런 지배주주가 뭐 회사에 잠시 들렸어. 뭐 기름을 넣어주거나, 그렇죠? 뭐 아이고 오셨는데 먼 길 오셨는데 하면서 여비를 지급하면, 그렇죠? 교통비 쓰시라고 주면, 그거에 대해서 뭡니까?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업무 무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업무와 그 임원이나 직원도 아닌 단지 주식이 많은 주주가 그렇죠? 회사가 이런 비용 지불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에 대해서 손금을 보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자산을 취득 또는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뭐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림, 골동품, 자동차, 선박. 여러분 그 회사에 가시면은 복도에 막 그림 좋은 거 막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 구입비라든가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뭐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도 인정되는 지출 보시면 출자 임원 해서 여러분 출자 임원이 뭡니까? 예, 임원이나 직원인데 그 회사에 주식이 있는 그런 임원이나 직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소액주주, 그러니까 주식이 있긴 있는데 그리고 임원이나 직원이에요.
근데 그 주식의 양이 아주 조금이야. 미미해. 그런 소액주주 임원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소액주주냐? 예, 이겁니다. 소액주주의 정의입니다. 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죠. 삼성전자에서 상무야. 근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2% 갖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출자 임원이죠. 자, 삼성전자의 뭐 전무야. 근데 삼성전자의 주식을 0.99% 갖고 있어. 그럼 뭡니까? 소액주주 임원이죠. 자, 어쨌든 이 소액주주 임원을 제외한 출자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뭐 아파트 등 이런 걸 사택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회사가 이 임직원들 그 어떤 복리 차원에서 주거 시설을 즉 아파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택으로 그러니까 회사 소유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거지. 이제 일반적인 임직원에 대해서 이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비용을 송금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제공 대상이 출자 임원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등에 대해서 회사가 지출을 하고 비용 처리하면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 이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예, 그 발생하는 지출 그거를 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업무 무관 비용이니까 당연히 손금 인정이 좀 안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출, 예, 요 각각 단계별로 어떻게 회사가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업무 무관 자산을 일단 취득해야겠죠. 그럼 당연히 돈을 써야겠죠. 예, 그 지출에 대해서 일단 회사 어떻게 합니까?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취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원가를 구성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 조심하실 건 뭐냐면 회사가 뭐 그림을 구입했어요. 돈을 썼겠죠? 현금의 감소. 그 걔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자산. 그렇죠? 그럼 세법이 일단 이거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자산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미래의 손금이죠. 이 자산은 어쨌든 나중에 비용으로 저기 인식될 겁니다. 그러면 세법이 이거 업무 무관 자산 지출인데 비용 송금 인정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얘를 벗겨내고 송금 물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단 자산으로 회사가 계상하면 인식하면 일단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업무 무관 자산 관련 지출을 법인세법은 순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자, 그 업무 무관 자산의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별로 어떻게 회사가 그 뭐 비용 등으로 처리한 걸 법인세법이 손금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살펴봅시다. 일단 업무 무관 자산을 취득하겠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그걸 이제 비용으로 계상하면 그걸 손금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업무 무관 자산을 회사가 취득을 하고 바로 그 지출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산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그 업무 무관 자산이 예를 들면 뭐 상각자산이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로 인식하겠죠. 나중에. 그죠? 그 자산을 인식했던 거를 예, 야금야금 감가상각비로 그죠? 전환시키겠죠. 그때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한 걸 송금 물산입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업무 무관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처분할 때 손금으로 즉 비용으로 처리하겠죠. 그때 뭡니까? 쫓아가서 송금 물산입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회사가 이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고 그 구입가액이나 취득세를 자산으로 인식하면 일단 뭡니까? 자산으로 인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산으로 인식했던 그 금액을 야금야금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거고
이 감가상각비 인식한 걸 쫓아가서 송금비산한다는 얘기예요. 또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뭐 유지비라든가 수선비 그리고 재산세 등을 내겠죠. 이런 기타 그 유지 그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유지 비용을 쫓아가서 송금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처분 단계에서 총회법 회계 처리 떠올려 보세요. 네, 그러면 총회법 단계에서 그 업무무관 자산의 장부가액을 회사는 손금으로 인식하고 그렇죠? 그 처분가액 그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말하죠. 그걸 이제 수익으로 잡는 거죠. 그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법인세법은 쫓아가서 그 송금불산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여러분 어떻게 진짜 회계 처리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시죠. 자, 세무조정을 해보래요. 일단 15기 초에 이건 뭐 이제 그 결산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업무무관 건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업무무관 자산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문제를 주진 않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해요. 업무무관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자, 업무무관 건물 자산에는 자산인데 감가상각 자산이죠. 그러면 조심하실 건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구입하고 지출을 했는데 이게 업무무관 자산 취득과 관련된 지출이야. 그럼 일단 회사가 어쨌든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일단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세도 마찬가지고 회사는 이 건물의 구입 가격 1억 원과 취득세 4억 원을 지출하고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렇죠? 회사는 자산을 회계 처리할 거예요. 세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일단 인정. 자산을 회계 처리한 거 인정. 그러면 회사는 자산을 처리했고 세법도 일단 인정하는 자산을 회계 처리했으니까 세무서는 없죠? 자, 그런데 이제 15기 중에 취득 이후 건물을 사용하니까 건물의 그 취득가액 일부를 어떻게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럼 이 감가상각비를 쫓아가서 선구분산이 파는 거예요. 즉 감가상각비 회사가 500 비용 예상한 거를 법인세법이 어떻게 한다고? 그 선구분산이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 감가상각비를 법인세법으로는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거 비용 계상하지 마. 그거 왜? 송금불산입이거든. 근데 회사 네가 비용을 처리했네? 오케이, 송금불산입. 그렇죠? 그리고 이 소득처분은 유보인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 왜 유보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회사는 이 건물 취득가액에 얼마? 자산으로 처리했던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했던 이 1억 400 중에 얼마? 500을 어떻게 해요? 자산을 감소시키면서 그만큼 비용으로 처리한 거야. 근데 법인세법은 뭐라고? 야, 그거 비용으로 안 봐. 즉 비용으로도 안 보고 동시에 뭡니까? 자산의 감소로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여전히 이 회사가 감가상각비 500을 인식하고 그만큼 자산을 줄여놨는데 법인세법은 야, 그 자산의 감소 아니야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요? 법인세법과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법인세법은 여전히 건물의 장부금액 얼마야? 1억 400인데 회사는 얼마로? 그렇지. 1억 400 중에 500을 덜어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으니까 회사는 장부금액을 9,900으로 인식하고 있겠죠. 그러면 얼마만큼? 500만큼 자산 차이가 있는 거지. 세법 자산이 회사 자산보다 500 크죠? 그럼 뭐예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 그렇지. 유보지. 예. 그래서 비용 예상한 걸 송금물산입하고 자산 차이에 대해서 유보, 그렇죠? 소득 처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산세를 지출했어요. 얼마? 그렇죠. 건물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 돼요. 그거를 이제 40만 원 지출하면서 비용 처리한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보유 단계에서의 비용이죠. 그러면 회사는 이 40만 원 지출하면서 세금과 공과로는 비용을 인식했죠. 근데 법인세법은 뭐라고? 야, 그거 비용 아니야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송금비산이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뭡니까? 사회유출이죠?
회사는 비용 계상했는데 법인세법이 걔를 뭘로 본다? 그렇지. 사유예출로 보고 송금물산입하는 거죠. 1, 2, 3, 4 중에 4번이죠? 그럼 일단 송금물산입하고 소득 처분의 문제인데 이거 지금 세금과 공과를 누구에게 기속됐어요? 재산세라는 게 지방정부에 기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사유예출이 기속되면은 그렇죠. 기타 사유예출로 소득 처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예출로 하면 되고. 자, 이제 처분 16세기 초에 16기 초에 이 건물을 처분하죠. 1억 천에. 그러면 보세요. 회사는 처분 시점에 장부 금액을 얼마로? 그렇죠. 요 둘을 퉁치면 9,900이죠. 그리고 9,900의 건물을 얼마에? 1억 천을 받고 처분했으니까 요 오타입니다. 처분이익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1,100으로 인식하겠죠. 1,100만 원. 그렇죠? 처분이익을 1,100만 원 인식하겠죠. 근데 법인세법은요. 이 시점에 최초 건물 취득가액 전부를 그대로 뭡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은 이 최초 취득 시점의 장부가액 그대로 여전히 잡고 있죠. 그러니까 장부가액 1억 400짜리 건물을 1억 1천에 처분했으니까 세법 관점에서 입금은 얼마입니까? 60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회사는 처분이익을 1,100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인식했는데 법인세법은 600이니까 어떻게 돼요? 500만큼 입금불산입. 그렇죠? 입금불산입 500.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심할 거 소득 처분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유보의 추인이 와야 되지. 왜냐하면 건물을 처분했기 때문에 처분 직후 관점 시점에서 보면 더 이상 회사와 세법 간에 뭡니까? 자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에 뭘 인식했죠?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있습니다라는 유보를 기록해놨죠. 자, 이 유보를 지우지 않으면 법인세법은 오해하겠죠. 그래서 이 유보 인식했던 걸 어떻게 합니까? 반대의 세무조정인 마이너스 유보를 함으로써 유보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지? 당연하죠. 처분으로 인해 세법과 회사 장부 간에 자산 차이가 더 이상 없으니까 유보 잔액은 0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유보 인식했던 거를 반대의 세무 조정인 마이너스 유보를 함으로써 즉 유보의 추인을 함으로써 그렇죠. 더 이상 세법 자산과 회사 자산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그런 소득 처분을 하는 거죠. 요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서의 세무 조정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